저 이미 입자까지 해가지고 한 10글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요. 갑시다요. 자, 이 글자는 음이 두 개인 글자예요. 근데 뜻도 두 개네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수레 그 수레 차자하고 똑같죠. 뜻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샤 해가지고 음이 달라지는데 요 차이는 인력 같은 걸 이용할 때요. 사람의 힘을 이용할 때는 주로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사람의 힘을 이용할 때는 그거고, 그 다음에 자연의 힘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할 때는 기계의 힘을 이용한 수레 같으면은 차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을 이용한 것이 뭐 자전거라든지 인력거. 그렇죠. 인력거예요. 인력거니까 이게 네네요. 인력거라든지 자전거 그런 거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힘을 이용한 건 풍차 뭐 이런 것들이죠. 수레가 중요한 게 바퀴인데 바퀴와 관련된 것들은 기계미야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해적인 걸 따져본다면은 사람의 힘을 이용한 걸로써 그거 가지고 차로 쓰이는 것이 요즘에 나온 유모차. 이미 이제 요즘에 나온 말이다 보니까 이미 그보다는 차로 쓰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차가 된 거지. 사실. 유모 걸어야 근데 이미 요 글자가 거라보다 차로 일반화된 상태에서 이 글자 음이 차로 일반화된 상태에서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 음을 그대로 갖다 따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건 일반적인 밥이지만 이건 거친 밥이에요. 거친 형태의 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뒤 문장을 따져서 뭐 거친 밥과 관련된다면 사로 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논어의 옹양평인가요? 옹양평인가에 보면은 안해라고 하죠. 해야 공자가 얘기 해야가 현재라고든가 뭐 하면서 어질도다 뭐 하면서 일단사 이표를 뭐 안빅납도 관련돼 가지고 누추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뭐 뻑거리지 않고, 근데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를 죽인다 이거죠. 안빅납도에서 그거를 칭찬을 했어요. 공자가 안연을 들어서 거기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단사 일표우명. 그전에 오늘 줄여서 그냥 일자 빼고 단사표임 이렇게 더 얘기했죠. 사자성어로 단사표. 대광주리, 대바구니, 대도시락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한 대도시락에 거친 밥, 한 표주박에 마실 거, 그거에면 이제 만족한다 이거죠. 그게 그런 가난함을 가지고서 편안함을 즐긴다 이거죠. 이럴 때 이것이 밥사로 이렇게 사로 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다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형태로는 먹다, 이건 먹이다. 그런데 이게 먹이다의 뜻은 밥식자에다가 음역할자예요. 사라는 음역할자, 이게 마틀 사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사려올 때 쓴 글자,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먹이다의 뜻은
사로 일으킨다는 먹이다 할 때 사로 일으키는데 이 사자에 마틀 사자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이게 먹이를 사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려올 때 쓰는 거죠. 뜻부터 살펴보는데 자형은 요글자의 본자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본자를 알고 있어야만 이 글자를 알고 있어야만이 요글자에서 밥의 뚜껑 요글자가 더 고물자로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고물자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테니까 그 가운데 밥의 뚜껑이요. 밥의 뚜껑을 생략은 요 글자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의 본자를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요게 향기 향이라고도 하고 고살 흡 또는 고살 급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향기 형태가 별도의 또 다른 향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자하고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걸 그냥 향기 형자에 신경 쓰지 말고 고살 흡 또는 고살 급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죠. 바로 요 글자. 그래야만이 요 글자를 알고 있어야만이 나을 갈 직자라든지 이렇게 요 형태잖아요. 고문자로는 밥그릇에 거봉으로 이렇게 밥이 담겼는데 그걸 향해서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갈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는 반대의 형태의 글자가 바로 이미기자. 요건 뭐 사람이 밥을 먹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형태. 이게 사람이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 또는 뭐 두 사람이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줄을 이거 입이요. 이 부분이 사람이 몸이 손이요 손 이게 몸체 이거 꾸르비요. 두 사람이 밥을 가운데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 음식을 가운데 넣고 여기서 나온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시골 향자. 이게 원래는 잔치를 뜻하는 글자인데 잔치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밥자를 붙여서 쓰고 잔치를 벌인 시골을 나타내는 글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잔치할 향자인데 잔치를 갖다가 이게 어떤 잔치냐면은 추수를 해가지고 그 고을에 높은 사람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대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접하다 잔치하다 이 뜻이야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풍속이 이루어지는 시골을 타고 잔치를 일단 다시 밥자를 한번 더 붙이자면 근데 어쨌든 간에 시골 향자라든지 이미기자, 나을 직자를 하기 위해서 밥시자의 본자를 알고 거기에 별도로 고사할 흡자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미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뭐 제 수업이 특히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후 대충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꾸밀 식자예요. 꾸밀 식자. 뭘로 꾸미냐?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식은 식인데 밥식자가 음 역할을 해요. 밥식자가 음 역할을 해서 식인데 사람이 옷감으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사람이고요. 수공건자가 옷감과 관련돼 있어요. 수공건자가 들어가면 앞 시간에도 비단백자라든지 또 여기다 다시 세금자를 붙이면 비단금자죠. 여기 수공건자 내려야 있잖아요. 비단패자예요. 비단패자, 비단백자에서 다 수공건자가 뜻이 있는데 그 수공건자 옷감이 비단이에요. 비단. 그걸로 몸을 꾸미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식은 식인데 사람이 옷감으로 몸을 꾸미네. 화려식 장식하다고 볼 때. 또는 누에가 누에 잠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가 뽕잎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사. 그게 잠식이죠, 잠식. 네. 그냥 어느 날 밥시자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게 먹을 시자. 이 벌레가 이 벌레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먹을 식자. 송충이 솔잎 갉아면 송충이가 솔잎 갉아먹듯이 식은 때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일식을. 그렇죠. 일식월식을 때 쓰는 거죠. 일식월식. 이렇게 일식월식이 이루어지면서 계기일식이든 계기월 부분일식이든 이렇게 일식이라는 것은 이게 해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그 가운데 달이 놓여지는 상황이에요.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움직이면서 그 달 그림자가 해를 이렇게 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게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달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씩 가려지면서 마치 벌레가 나뭇잎 갉아먹듯이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가리면은 계기일식, 부분만 가리면은 부분일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식은 이제 반대 상황이요.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가지고 달 그림자에 의해서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조금씩 없어지거나 뭐 다 가려지거나 뭐 하는 상황이 월식 아니에요? 하여튼 일식월식을 때 쓰이는 식자예요. 뭐 금환식을 때 쓰이는 식자. 금환식은 뭐예요? 금환식은 50년 됐을 때 하는 건가? 이게 또 부분일식의 일종이 부분일식의 일종인데 아까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그림자가 이게만 딱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빛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빛나는 부분이 그 빛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달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워졌을 때에 지구하고 이 달의 궤도 공전 궤도가 지구 가장 가까워졌을 때에 그때 마치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태양의 달 그림자가 여기에만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원래 빛이 나니까 이 부분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리처럼 생겼잖아, 고리. 근데 금빛이 난다. 이게 황금빛. 여기서 황금빛이 나는 일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환식이라고 해요. 금환식. 근데 다 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다 사실은. 고려할 옥지환을 때 쓴 글자, 화환을 때 쓴 글자. 화환이 이렇게 목에다 딱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환은 목에다 거는 건데 화환이 한자로 뭐인지 모르니까 화환을 손에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목에다 거는 거잖아. 동그랗게 해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건 화환이 아니죠.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야지 그건. 한자를 모르니까 화환을 손에 들고 있다, 꽃다발을 들고 있다고 해야 될 걸 화환을 들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간 이런 글자에서 밥숫자가 음역하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글자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뭐니 지금 생각지 않고 있다가 지금 배부를 포자에 좀 잘하세요. 사실은 잠을 2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목요일 날은 잠을 주무세요. 배부를 포자는 2개의 자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밥식자하고 밥자 여기서 있네요. 쌀포자. 쌀포자는 다시 2개의 자수로 나눠지는데 이 글자도 쌀포자의 내리야. 그 다음에 이것은 6째 지지사자로 쓰고 있어요. 6째 지지사자.
자, 쌀포자가 고문자를 찾아보면은 아직도 명확히 자형을 갖다가요,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볼 수 없죠. 이건 사람 손이요, 손. 어깨 축지까지 표현된 손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 손을 안으로 이렇게 구부린 형태로 봐야 되고. 근데 어떤 자료에는 이 쌀포자의 고문자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자학자들도 뭐가 이 쌀포자의 고문자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람 이건 이렇게 표현되면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되면 손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손으로 봤어요. 일단 손. 그리고 밑에 이 여섯째 지지사자는 달리 뭐라고 하냐면 여섯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니까 뱀사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뱀을 갖다 표현했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걸 뱀사라고 해놓고 뱀 모양에서 나왔다고 설명한 사람들이 예법대. 그러면 우리가 지지자가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요소리인데 뭐 이 글자는 소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소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이게 범인자라고 하는데 이게 범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이거 손이요. 이거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어디에 쓰이냐면은 저 양양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쓰일 때 이게 양양자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이게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고기를. 이게 양고기를 마시는데 중국 사람들은 양고기를 뭐냐면 선호를 해요.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양도구육이란 말에서 알 수 있으지. 고기를 많이 팔고 있으니까 양머리를 대놨잖아요. 바깥에다가. 이게 그래서 본래 뜻이 뭐냐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고 뭐냐면 맛있는 음식 숫자예요. 이게. 그렇죠. 진수성찬에 숫자를 이 글자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에 축 같은 걸 쓰는데 축에 쓰면은 서수공신 해가지고 이런 말들 써요. 그때 쓰이는 여러 음식을 챙겨놓고 조상들한테 이렇게 바친다 할 때 그때 서수 여러 음식의 숫자를 이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도 맛있는 음식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 글자가 맛있는 음식과 양을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손과 관련되는 글자인데 소하고 관련돼 있지가 않아요. 범인자 같은 경우는 옛날 글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게 뭐예요 지금? 화살이요, 화살. 화살이 이제 화살 첫 부분이 진면자처럼 쓰이고 나머지 화살 깃 부분이야 꽁지 화살 첫 부분이야 화살 첫 묶은 부분이고 화살 깃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요. 여기 일부분이 남았네. 고문자가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냐? 고문자가 이러시는데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진면자처럼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셋째 지지자 자축이면 이게 둘째 지지축자고요. 둘째 지지축을 둘째 지가 상징하는 동물의 소니까 소축이고 있는데 소가 관련없고 이게 셋째 지지인자인데 셋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범이니까 범인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 좌우는 소구도 관련없고 범하고 관련없는 것처럼 이것도 여섯째 지지인데 그거 여섯째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뱀일 뿐이지 이게 뱀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뭘 나타나냐? 이게 음을 생각해보세요. 자 또는 우리가 이음자가 오늘 읽어있죠. 시읒자고 이음자는 게 아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이 앞자라든지 아들 잡자처럼 이것자도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야. 그래서 이 글자 고문자를 갖다가 문자학자, 이 중국 문자학자 책들에 이 글자 고문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아들 자체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손을 모아놓은 형태도 없는 게 아니고 하는 형태.
또는 이렇게 몸을 구부린 형태로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소전에 와가지고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 소전 이후에 해서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 형상. 이게 손을 모으고 있는 아이가 이거 웅크리고 있는 아이. 이거 손을 양쪽 걸까지 다 벌리는 아이. 이렇게 각골문에 이렇게 쓰다가 그 가운데 이 형태를 소진해서 이어서요. 이렇게까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만 구부러진 형태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다 이렇게 정의화된 것이 오늘날 이 글자로. 근데 손으로 이게 약간 손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이 손을 안 놓고 구부린 형태로 본다고 했는데 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 외에 태고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 걔네가 있는데 이 자원이라는 것이 딱 정론이 없으면은 뭐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불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하여튼 손에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두 글자가 살포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는 음의 역하는 글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포는 포인데 밥 시자가 들어갈 때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이거죠. 배부르죠. 포만감, 포화 상태 뭐 할 때 쓰는 포자예요. 저는 많이 먹어서 아니고 살이 쪄서 배가 부른 상황이죠.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포로 쓰이는 글자들이 예문 많은데 대포포자 같은 경우요. 박해포를 때 쓰는 대포포자. 집중포화 뭐 할 때 쓰는 포자예요. 박해포. 포탄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또는 안을 포자. 손으로 앉는다고 해서 안을 포자. 포옹할 때 쓰는 글자. 안을 포자. 이게 손 숫자가 바뀐 글자 아니에요? 손으로 앉는 거죠. 또는 우리 책에 보니까 태보포자. 태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인체 한 부위 관련된 육단이라고 붙어가지고 태보포자. 같은 태보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동포예요, 동포. 그 동포라는 말이 원래는 동생과 관련돼 있어. 동생. 같은 데서 태어났으니까 동생. 동생은 오늘날 의미가 축소되지. 그러니까 동생은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아우만을 뜻하는 말로 축소가 됐어. 의미가 축소됐어. 동생은 한 가지 태고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 동생을 것 없이 다 함께 쓰는 말이야. 근데 왜 아우만을 뜻하는 말이 됐다고요? 이게 여러 형제들이 어디 길을 가는데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게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소개를 해.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지칭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네. 다 동생인데 같은 몸에서 태어나는데 맨 마지가 소개를 할 때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아랫사람한테 써먹다 보니까 아랫사람을 뜻하는 말이 돼 있다니까요. 반면에 이 동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태보에서 났으니까 같은 형제인데 의미가 이건 확대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은 나라, 이제 민족과 관련돼서 쓰이죠. 민족. 동생은 의미 축소, 동포는 의미가 확대돼서 오늘 쓰이고 있죠. 이게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대충이라고 하는데 대충이 크게 묻는다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로 쓰있잖아. 횡설수설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했는데 횡설수설인데 횡으로도 얘기고 종으로도 얘기고 넓게 여긴다는 거야. 막 바깥다수 얘기한다는 좋은 말이야 원래. 근데 오늘날에 쓸데없는 말만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자니 그게 말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자, 알트가 동포를 때 쓰이는 포자고요. 그 다음에 거품포자.